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학개론, 포트폴리오 이론을 합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에서 투자 이론 중에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습니다. 자, 투자 이론 중에 가장 쉬운 용어가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여러 번 숙달, 반복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원래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 발달된 이론입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지 말라는 격언같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위험을 분산시키는 측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아파트만 구입하지 말고 아파트, 토지, 빌라 또는 임야, 농지 이런 것을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그나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위험 회피가 있고 위험이 축소가 있고 위험이 증가가 있는데 이 위험의 축소 분야에서 위험을 축소하는 분야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식시장에도 통용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통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매년 언급이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라고요?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위험을 축소 또는 위험을 관리하는 큰 방안 중에 위험 회피, 위험 축소, 위험 증가가 있는데 그 중에 위험 축소하는 방안이다. 위험을 축소하는 거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고 하듯이 자, 모든 부동산 투자도 한 종목에다가 모든 자산을 다 몰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 중에 위험을 축소 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켜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투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분산 또는 위험 축소 방안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을 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방안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해주는 관리사를 자산 관리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방안에서 부동산에 눈에 보이는 부동산만 관리하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있고 독특하게 건물주의 투자자의 자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자산 관리라 그럽니다. 이 자산 관리의 영역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해주는 사람을 자산 관리라 그럽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을 조언해 준다. 이런 것은 자산 관리, 매입 매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위험의 리스크를 알려준다. 투자의 최적화를 알려준다. 이런 것은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면 위험 축소 방안, 그 다음에 자산 관리의 영역에 있다.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불안전성, 조세의 영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자,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한 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종목에다가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상이한 다양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투자 대안별로 수익률 변동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종목에 투자하라는 것이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 포트폴리오 이론을 설명하는데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데다가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수익률이 유사한 데다가 추세를 보이는 데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한 종목에 몰빵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틀린 말이죠. 자, 포트폴리오는 수익률 변동이 다른 상이한 또는 변동이 다양한 수익률이 다양한 이런 추세를 보이는 종목에 투자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그러면 틀린 말이죠. 포트폴리오 이론이 아닙니다. 자, 부동산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죠. 자, 부동산은 독특하게 한 아파트를 사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해서 투자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이론을 구성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포트폴리오고, 자,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이론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아주 쉽죠. 위험 축소 방안입니다. 위험 축소 또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습니다. 위험 회피, 위험 축소, 위험 증가.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아주 많이 나온 시험 문제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더라도 자, 비용을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적용되지 않는 위험입니다.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해도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요. 자, 그것을 체계적 위험이라 그럽니다. 시험에 언제나 나오죠. 자,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이미 체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더라도 이 위험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다는 말은 비용을 줄일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하는 문제가 주구장창 나옵니다. 주구장창. 반드시 외워야죠. 중개사 시험 보려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핵심적인 이론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별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이미 위험이 체계화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더라도 이 위험은 극복할 수 있다 없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 위험이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체계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체계적 위험을 뭘로 생각한다? 위험이 체계화됐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 위험은 극복할 수 없다. 비용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럽니다. 체계적 위험은 체계화돼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런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위험, 투자자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위험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요구 수익률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 이론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수익률입니다. 수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비용성을 말한다 그랬죠. 요구 수익률은 비용성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장래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을 말하고, 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요구 수익률에 이미 반영돼 있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어차피 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하면은 요구 수익률 딱 이렇게 가야 되죠. 요구 수익률에 이미 반영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도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같이 상승한다.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을 주로 어떤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 말하냐? 시장에 있는 위험입니다. 시장성, 시장, 경제성이다 이거죠. 시장의 위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위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 부동산 세제의 변화, 세금의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국가가 정책으로 때려버리니까 법률로. 그래서 부동산 세제의 변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이자율 이런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가 투자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이자 같은 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죠.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더라도 이미 세팅되는 비용은 우리가 지불해야죠. 자, 그것을 인플레이션, 이자율, 자연재해, 부동산 세제, 포트폴리오 자체 위험, 그 다음에 시장의 위험, 이것을 체계적 위험, 요구 수익률이라 그럽니다.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더라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제거가 불가능하다.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가 없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체계적 위험은 체계화된 위험은 극복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아무리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회피할 수 없다. 비용을 줄일 수 없다. 어떤 위험? 체계적 위험. 자,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서로가 주고받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상쇄 관계는 거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쇄는 서로 죽이고 먹고 하는 1대1 대응 관계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그러면 서로 없애는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하면 비례 관계다.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체계적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이 곧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은 수익과 상쇄 관계가 있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체계적 위험도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면 반드시 한 단어로 극복할 수 없는 위험,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위험, 이미 체계화된 위험. 자, 어떤 것을 말하냐? 시장에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 위험, 부동산 세금, 세제,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이자율, 이걸 요구 수익률에 비슷하다.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다. 자, 이런 것을 체계적 위험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럽니다. 인허가에 대한 위험도 체계적 위험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위험도 투자자가 극복할 수 없죠. 자, 이런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 그런다. 자,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요. 이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이 비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아직 체계화가 안 됐으니까 투자자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위험, 개별 부동산 자체의 위험은 줄일 수가 있겠죠. 인건비라든가 토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낮출 수가 있죠. 개별 부동산의 위험, 그 다음에 대립적 노사관계 이것도 극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이란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위험이죠. 대출을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금융적 위험은 대출로 인해서 이자를 상환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자를 상환할 위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아예 안 받으면 되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극복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갑니다. 금융적 위험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자를 상환할 위험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당할 위험이죠. 자, 이런 것은 돈을 안 갚으면 되죠. 돈을 안 빌리면 되죠. 자,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 대립적 노사관계, 개별 부동산의 위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극복할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간다. 자, 비체계적 위험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피해 가고자 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뿐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만큼이라도 줄이겠다 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하면 비체계적 위험, 누수되는 위험은 막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구성을 합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정책. 그래서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만큼은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체계적 위험이 나오면 안 돼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피해 가고자 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뿐이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랜덤을 아주 많이 늘리죠.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는 있죠. 포트폴리오를 아주 많이 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하면, 투자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아주 많이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줄여나갈 수 있죠. 그래서 총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체계적 위험이 줄인다 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체계적 위험은 극복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은 극복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상관계수입니다. 자, 수험생은 상관계수에서 많이 틀려요. 자, 상관계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수치를 말합니다. 나타나는 수치,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그래서 모든 투자자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한 종목에 몰빵한 사람은 플러스 1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는 사람 투자자 심리는 플러스 1의 수치에 가깝고 여러 개로 분산하는 투자자들은 보수적 투자자죠. 여러 개로 분산하는 투자자는 마이너스 1에 가깝답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나타나는 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나타나는 계수를 상관계수라 그런다. 그러면 어떤 투자자가 유리합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투자자가 유리합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아주 잘 꾸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를 잘했다. 그것을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투자자. 플러스 1에 가까우면 분산 투자를 잘 못했다. 한쪽만 투자한 사람을 플러스 1에 가까운 투자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숫자만 외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움직인다. 가운데 있는 0은 의미가 없어요. 가운데 있는 0이 어떤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 가깝다. 근데 다양한 종목에 투자했다는 것은
서로 상이한 종목에 투자했겠죠. 반대되는 성질을 투자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깝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충돌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가까운 투자자가 상관계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 좋은 거다. 이렇게 딱 얼른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상관계수는 서로 다른 자산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수익률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자산 사이에 나타나는 수익률의 관계를 데이터화하는 것을 상관계수라 그런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관계수의 한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자, 그래서 플러스 1에 가까울 경우에는 몰빵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플러스 1에 가까울 경우에는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경우, 자, 1보다 작다 그러면 안 됩니다. 1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1도 있죠. 그다음 0보다 크다 0이 나오면 안 돼요. 기준점이. 그래서 1에 점점 가까울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 몰빵했으니까. 자, 1에 가까울 경우에는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을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에는 플러스 1에 가깝다. 자,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그래서 수익률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상관계수는 어디에 가깝다? 플러스 1에 가깝다. 그러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울 때는요.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잘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울 때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서로 다른 방향 하면 마이너스 1, 같은 방향 하면 플러스 1, 양의 방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향 하면 상관계수가 양의 방향, 플러스 1의 방향,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가야죠. 자,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집니다. 자, 두 개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위험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당연하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에서 1에서 마이너스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상관계수라 그런다. 투자 심리를 데이터화한 계수다. 그래서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자,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없어지죠. 하지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개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음의 상관관계에 가까울수록 위험의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상관계수 나오면 마이너스 1이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수익률이 있는 것을 여러 개를 투자했다. 그래서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면, 완전한 음이랍니다. 완전한 음, 완전히 마이너스 1, 그러면 분산 투자를 완전히 했겠죠. 그래서 극대화가 되겠죠.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면 자산 구성을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입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완벽하게 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면 그 자산의 구성을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여버릴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극복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비체계적 위험이 0까지 줄어들어서 총 비용이 감소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에 마이너스 1의 상관계수를 가지면 체계적 위험이 0까지 줄어든다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무리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체계적 위험은 극복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까지 완벽하게 음의 방향으로 갔다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어들지만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포트폴리오 이론 제가 출제자 같아도 상관계수와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에 대한 비교를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아무리 포트폴리오 이론을 구성을 잘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극복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 위험이 0까지 줄여줄 수 있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면 자산 구성을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완전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계적 위험은 극복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체계적 위험은 뭔데? 요구적 수익률과 비슷한데 비용성이죠. 인플레, 그 다음에 이자율, 그 다음에 각종 세금,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허가에 대한 위험, 자 이런 거 있죠. 시장성에 대한 자체 위험, 자 이런 것을 체계적 위험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금융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죠. 이자를 갚기 싫으면 돈을 안 빌리면 되겠죠. 금융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는 비체계적 위험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자, 포트폴리오 이론, 상관계수와 그 다음에 체계적, 비체계적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효율적 전성과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이론을 연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